아직 오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다사다난한 인생 역경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나도 잘난 우리 아들 녀석 자랑도 할 겸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리 평탄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차하면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술 퍼마시는 낙에 빠져 사는 무능력자였고,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느라 늘 고생하셨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늘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죠. 그리고 나중에 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절대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저도 뭐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는 엄마는 모른 척하고 늘 게임에 빠져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머리는 좀 좋은 편이라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꽤 멀쩡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서도 펑펑 노느라 바빴지만요. 딱 하나 잘한 일이라면 게임 제작 동아리에 가입한 일이었어요. 이름처럼 거창한 곳은 아니었고 그저 취미로 아주 사소한 게임들을 같이 만들며 노는 동아리였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기인 영찬이와 상우는 저와 아주 절친하고 뜻이 잘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같이 밤을 꼴딱꼴딱 새우며 나중에 우리 셋이 멋진 게임 하나 제작하자고 도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창업을 했어요. 부자인 영찬이 아버지가 공짜로 내어준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소꿉장난처럼 게임 회사를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디자인 전공이었던 상우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우리는 낮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게임 제작에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갓 졸업했던 애송이들에게 업계는 차디찬 곳이었어요. 첫 작품을 대차게 말아먹고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가 취직하라고 난리야. 언제까지 알바만 전전하면서 살 거냐고. 저는 약한 소리를 하는 상우를 붙잡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이 정도에 무너질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은 왜 했냐? 사나이가 한 번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우린 어차피 게임에만 매달려서 학점 관리도 못했었잖아. 2판 4판이야. 성공 못하면 죽을 각오로 덤벼야 된다고.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상우는 한 번만 더 도전해보겠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우리를 따라와 주었고, 그 결과 새로 출시된 게임은 꽤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28살이란 어린 나이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젊은 우리들에게는 예상 못한 결과였고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말도 안 되게 장대할 거다. 나중에 우리 회사 빌딩 올릴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거야! 젊은 혈기의 우리들은 그때 아마도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었습니다. 밤낮으로 게임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우리 소식을 들은 동기들 2명이 더 찾아와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5명으로 불어난 동료들은 의기투합하여 그 후로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꽤 큰 건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영세업체에서는 감히 대박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이었어요. 야, 마셔. 오늘 같은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시냐. 이런 날이 오려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너 우냐? 앞으로 우리 앞엔 꽃길만 펼쳐질 테니까 울 거면 지금 실컷 울어둬라. 저는 친구들이 놀리는데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주를 앞에 두고 어찌나 울음이 북받치던지요.
그동안의 가난을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긴 했지만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조금 무리를 해서 멋진 스포츠카도 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창고를 벗어나 새 사무실로 이사를 했고요.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웬일이래니? 집이며 차며 정말 다 네 거야? 평생을 쪼들리고만 사신 어머니는 제가 이룬 성공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그럴만했죠. 어머니한테 저는 늘 공부도 안 하고 밤새 게임만 해대는 망나니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이제 엄마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좀 믿어줘요? 그러니까 엄마, 당장 식당 때려쳐요. 앞으로 내가 먹여 살릴게. 아휴, 어떻게 그래. 너희 아버지랑 나 먹고 살 건 그래도 내 힘으로 벌어야지. 아직 팔다리 멀쩡한데 염치도 없이 어떻게 아들 신세를 지고 사니. 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지금 그런 초라한 식당에 갇혀있을 땐 줄 알아? 아들이 태워주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나 슬슬 다니면서 사시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당장에 저한테 얹혀 살려고 이사를 오고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어머니만 불러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도통 말을 듣지 않으시니 저로서도 더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더 설득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건 핑계 같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이기도 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다른데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대학 졸업 후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잠을 1시간 더 잤겠죠. 아내인 나경이를 만난 건 그때쯤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근이 좀 이른 편이네요? 아, 네. 어제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잤거든요. 어쩐지 평소 때보다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아, 집에 자주 들어가려고 노력해야겠네요. 나경이는 제가 일하던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어요.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연애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던 제게 늘 맑은 미소로 인사해주던 나경이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제 동료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예쁘고 청순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나경이는 성격도 매우 상냥했어요. 최나경씨, 혹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저번부터 너한테만 말 붙이더라고. 그래, 한번 잘해봐봐.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쓸데없는 자료 하나를 일부러 카페에 두고 왔어요. 제 명함 하나를 사이에 끼워 넣은 채로요. 제 이름은 이미 알고 있으니 모른 척 제 전화번호를 넘겨준 거죠. 아마 나경이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다음날 아침에 돌려줄 것이고, 만에 하나 나경이도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경이는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재현 대표님이신가요? 카페에 서류를 놓고 가셔서 연락드려요. 혹시 바쁘시면 제가 퇴근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나경이도 내게 마음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제 스포츠카를 타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나경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카페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의절하고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알바해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치던 분들이셨어요. 저한테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늘 바라기만 했어요. 그 집에 있다가는 평생 뜯어먹힐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집을 나온 거예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잘했어요. 나경씨도 나경씨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주정뱅이 아버지 한 명만으로도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나경이가 겪어왔을 갈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사람이 회사하고 밝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제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나경씨는 용감하고 당찬 사람이니까 꼭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따로 데이트 시간을 자주 낼 수는 없었지만 회사와 카페가 가까우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빠, 아무래도 저 카페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 왜?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 아니요. 사실은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나경이와 데이트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피임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놀랐죠? 좀 놀라긴 했는데 기뻐서, 너무 좋아서 놀란 거야. 진짜요?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하자. 저는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나경이와 결혼하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때문에 일이 좀 앞당겨지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경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난 아무래도 여자애가 자기 가족이랑 의절했다는 게 영 맘에 걸리는구나. 어머니는 연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다시 생각해볼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사정 다 얘기했잖아요. 걔네 부모님이 사람 같지 않은 분들이었다고. 그래, 그랬겠지. 하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의절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엄마 없었으면 아버지랑 진작에 의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이한테 절대로 싫은 티 내지 마요. 네가 좋다는데 내가 말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치만 너도 아직 젊고 걔는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지금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니?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다면서. 좀 더 사귀면서 지켜보는 게 어떻겠니? 사실은 엄마, 나경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끝내 마땅치 않은 반응을 보이던 어머니도 임신 소식에는 어쩔 수가 없었는지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의 성공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까지 보내면서 뒷바라지 했더니만 이제 와서 딱 모른 척하고 입을 씻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인 거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돈 벌어서 나 키워준 게 엄마지 아버지예요? 이제껏 아버지가 한 일이 대체 뭐가 있다고요? 엄마 등골 빼먹은 거밖에 더 있어요? 아니, 이 자식이... 맞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연을 끊고 싶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이가 더 애틋하게 느껴진 거였어요. 제게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엄마라도 있었지 나경이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런 나경이에게 행복한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애정을 느끼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 윤성이에게도요. 윤성아, 아빠 봐. 누구 아들이길래 이렇게 잘생겼지?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온전한 저의 가족을 얻고 나니 그때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선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애만 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 그래,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 좀 지나고 윤성이 통잠 자기 시작하면 훨씬 나아질 거야. 내가 더 많이 신경 쓸게. 나경이는 아직 젊은 나이에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하는 걸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경이 친구들은 아직 한창 밖에서 놀러다니기 바빴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산후도우미가 하루 종일 곁에서 아기를 봐준다고 해도 집안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나경이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도우미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오자 나경이는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어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꽤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 카드 내역서를 봤을 때는 거의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샀길래 카드값이 이렇게나 나와? 뭐 별거 안 샀는데? 가방 하나 사고 옷 몇 벌 산 거밖에 없어. 애 낳고 났더니 몸이 완전 망가져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잖아. 왜? 내가 돈 쓴 게 너무 아까워?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카드값은 본 적이 없어서. 윤성이를 낳기 전에도 나경이의 씀씀이가 크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제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버는 건 사실이지만 나경이의 사치를 감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차도 사주고 그러던데 난 이깟 가방도 못 사? 사도 돼. 그런데 이번 한 번뿐이야.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앞으로 우리 윤성이한테 들어갈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미리미리 아껴서 저축해야지. 오빠가 더 잘 벌면 되잖아. 노력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나 일하느라 휴일에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거. 그러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길래 난 더 잘 버는 줄 알았지. 차도 삐까번쩍한 거 타고 다니길래. 그땐 처음으로 큰돈 벌어본 거라 나도 기분 한번 낸 거야. 계속 그렇게 사치하다간 큰일 나. 아무래도 내가 속은 것 같아. 나경이는 저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았지만 반쯤은 농담, 반쯤은 우울증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더군요. 아내를 만났을 당시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는 일도 많았지만 집에서 출근을 할 때는 회사에 가는 길에 카페에 먼저 들렸습니다. 카페 앞 차도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나서 카페에 들어가 테이크아웃을 해왔었죠. 당시에 함께 커피를 마시러 다니던 내 동료들도 모두 나만큼 벌었지만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말했었죠. 나경이는 저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서로 잘 모르는 고객과 아르바이트의 관계에서 사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외모잖아요. 그런데 나경이는 처음부터 키도 크고 잘생긴 영찬이가 아닌 저를 찍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야 말하지만 저는 첫눈에 호감을 줄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키가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살짝 통통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나경이처럼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외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경이가 너무 좋기도 했고 내게 지어주는 화사한 미소가 너무나도 진실되어 보였기에 한치의 의심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아내가 털어놓는 불만을 잘 들어보니 그녀가 나를 선택한 데에는 스포츠카의 공이 상당 부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남자로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하지만 아예 이해 못할 일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능력 또는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처음에 반한 이후에 어떻든 지금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내가 속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건 단지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치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지만 돈 문제로 가끔은 아웅다웅하면서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대부분 그렇듯이요. 무엇보다 우리 부부에겐 윤성이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갈등은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부모는 없다지만 윤성이는 정말 남다른 아이였어요. 저도 아내도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윤성이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너무너무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몸놀림도 잽싸고 힘도 장사였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훌쩍 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는 축구선수 시켜야겠는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게 말한다더라. 아니, 우리 윤성이는 진짜야. 정말 소질이 있어. 어린애의 발놀림이 아니야. 그래? 그럼 나중에 프리미어리그 가서 떼돈 벌어올 수 있으려나? 나경이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아이가 정말로 타고났다면 부모로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줘서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윤성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난 축구 선수. 세상에서 제일 골 많이 넣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좋았어. 아빠가 힘닿는 데까지 우리 아들 밀어준다. 유독 공을 가지고 노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던 윤성이는 야구 대신 축구를 선택했고 유소년 축구단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윤성이가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브라질 유학이라도 보내고 싶었어요. 윤성이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이만한 기술을 구사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5, 6학년 선배들도 윤성이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다행히 축구부의 코치도 윤성이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크게 될 아이라고요. 축구부에는 원래 고학년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3학년인 윤성이를 받아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할 땐 미심쩍어 하던 아내도 전문가의 말을 듣자 그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코치님? 우리 윤성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님. 제가 한번 윤성이한테 서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보다 아내가 더 열심히 윤성이를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떤 운동이나 그렇겠지만 축구 역시 무척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였습니다. 식비며 합숙비며 전지훈련비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유난을 떨어대느라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큰형들 사이에 끼어서 운동하는데 윤성이 기죽으면 안 된다며 나경이는 축구부 아이들의 간식을 도맡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안 돼? 지금 당신 하는 짓은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윤성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신다고. 축구부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큰형들 사이에서 밀리고 칠 우리의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그저 돈 생각뿐이야? 내가 언제 애 생각 안 하는 거 봤어? 그냥 요즘 좀 힘든 상황이니까 제발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고. 제가 잘 나갈 때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게임 회사가 예전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표 3명은 이제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겨서 예전만큼 불나방처럼 일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의 오너들만큼 열정이 없고요. 위기의 시발점이 된 것은